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시험 대비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 제4회차 마지막 회차가 되겠습니다. 전반부 문제 31번에서부터 45번 문제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4회차의 상담 연구 방법론은 여러분들 기출문제 있었죠. 공개된 기출문제와 연관되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앞에 1회, 2회, 3회보다는 훨씬 더 문항의 곤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먼저 푸실 때 이거 문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러한 문제까지 좀 풀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기출문제 경향에 맞추어서 제가 여기 있는 4회차의 상담연구 방법론의 기초문제를 거의 대부분 출제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15문제, 다음 강의 또 후반부 15문제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1번 문제는 다음 중 교수법과 그 다음에 보상방법이라고 하는 독립변수가 두 가지가 있고요. 학업 성취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종속변수가 됩니다. 간의 상호작용, 이 작용 하나만 들어가야 되겠죠?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끊어주시고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교수법을 X1이라 하고 보상방법을 X2라 하고 학업 성취도를 Y라 할게요. 왜냐하면 독립변수가 두 개니까. 그러면 상호작용 효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했을 때 교수법과 보상방법을 같이 했을 때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이제 요인 설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요인 설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는 거거든요.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자,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요인 설계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근데 아니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인 설계는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같이 읽어 여기서부터 시작. 보상 방법에 따른 교수법 간의 차이를 밝힌다고 할 때 적합한 설계는 뭐냐라고 했어요. 자, 보상 방법을 제가 X2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X2에 따른 교수법이 X1 아닙니까? 예. 자, 교수법 간의 차이를 알아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 방법에 따른 X2에 따른 교수법 X1과의 차이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을 우리가 배속 설계라고 합니다. 배속 설계 5번 배속 설계가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배속 설계라고 하는 개념을 좀 적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사례잖아요, 여러분. 이 사례 말고 개념을 잡아보면 한 독립변수의 처치 조건이 한 독립변수의 처치란 말 쓰지 말게요. 그냥 한 독립변수의 조건이 이렇게요. 조건이 다른 독립변수 조건에 자, 배속된다. 그 말은 우리가 내재되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내재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배속 설계의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한 독립변수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독립변수 조건에 내재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독립변수, 그 다음에 다른 독립변수, 그러면 독립변수 간의 내용이잖아요. 종속변수는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이 보상방법에 따른 교수법, 이 보상방법도 독립변수였고 교수법도 독립변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독립변수의 조건이 다른 독립변수 조건에 내재된다, 배속된다라고 해서 배속 설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틴 전방형이나 무선화 구획 설계나 분할 구획 설계는 제가 기출문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기출문제 들으시면서 이 개념들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 요인 설계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배속 설계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31번의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32번 문제 들어갑니다. 32번 문제는 관찰법에 대한 것입니다. 옳은 것은입니다. 자, 기억의 관찰법은 끊어요. 실험법과 같이 독립 변인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실험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인위적으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을 구분해서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것과 같이가 아니라 그것과 달리 해야 되죠. 관찰법하고 실험법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관찰법은 실험법과 달리 독립 변인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조작할 수 없으므로 관찰 변인을
관찰 변인을 체계적으로 측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측정할 수 있어요. 체계적으로 측정 가능합니다. 자, 체계적 관찰법이란 것도 있거든요. 체계적 관찰법이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관찰법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 변인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거다. 이거 하나 하고 여기서 하나 끊었잖아요, 제가. 그 다음에 관찰 변인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관찰할 수도 있잖아요.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찰하는 것을 체계적 관찰법이라 하고 기준이 없으면 비체계적 관찰법이라 하는 겁니다. 이 기억 지문은 여기 지문도 틀렸고 지금 여기 지문도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들어갑니다. 관찰법에는 끊어요. 직접 집단에 참여해서 그 집단 구성원과 같이 생활하면서 관찰하는 게 뭐죠? 참여관찰법이라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자, 관찰법은 끊어요. 이 디귿집은 어려워요. 잘 들으세요. 임신 중 영양 부족이 IQ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실험 상황을 윤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을 때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디귿의 지문에서 사례가 나왔어요. 임신 중에 영양 부족이 IQ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여러분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이쪽은 영양을 보충해주고 여기는 보충해주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실험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실험법이라고 그래요. 실험 상황은 윤리적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영양 보충을 받지 않는 임산부는 태아에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따라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실험법은. 따라서 그 실험 상황을 윤리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뭐냐면 실험법인데 자, 그것을 통제하지 않은 게 바로 뭐다? 관찰법이잖아요. 그래서 관찰법은 이 실험법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실험법을 쓰지 않고 관찰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지문입니다. 맞습니다. 자, 리을 관찰법에서는 관찰자의 편견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희망이 반영되어서 관찰자 편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이아스라고 하는 것은 치우침이에요. 그래서 관찰자의 어떤 편견, 선입관에 의해서 치우침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있는 디귿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여기 있는 리을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디귿, 리을이 맞습니다. 기억은 탈락이고요. 니은, 디귿, 리을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잘 기억해 주십시오. 관찰법, 면접법 이런 거 시험에 출제됩니다. 정리가 됐죠? 네, 3번이 답입니다. 자, 이제 3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3번은 집단 내 설계, 피험자 내 설계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대비되는 것이 피험자 간 설계라고 하죠. 피험자 간 설계 또는 집단 간 설계라고 합니다. 집단 간 설계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두 집단이 있는 거죠. 이거는 두 집단이 있는 거고, 여기는 하나의 집단입니다. 하나의 집단이 있는 겁니다. 하나의 집단에 둘 이상의 실험 조건을 하나의 집단에 둘 이상의 실험 조건, 실험 처치라고 할게요. 실험 처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있다 그러면 바로 이거예요. 피험자 간 설계, 집단 간 설계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일명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집단에 자, 둘 이상의 실험 처치를 하는 거죠. 집단은 하나인데 거기에서 프로그램 1, 프로그램 2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집단 내 설계, 피험자 내 설계가 되는 겁니다. 장점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피험자 수라든지 그 다음에 실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겠죠. 여기 있는 피험자 간 설계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피험자 간 설계는 집단을 두 그룹으로 나누기 때문에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런데 여기 있는 집단 내 설계는 피험자 수도 좀 더 적고 실험 시간이 더 짧죠. 그래서 맞습니다. 장점. 실험 조작에 의해서 유발된 행동의 차이가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실험의 검증력은 높아진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피험자 내설계. 자,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사전검사하고 끝나고 나서 사후검사 할 수 있잖아요. 사전 사후검사 할 수 있어요. 사전 사후검사를 할 수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했다. 그럴 때 프로그램 하기 전에 사전, 그 다음에 프로그램 한 후에 사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은 실험 조작에 의해서 유발된 행동의 차이. 실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제 두 개의 프로그램을 했다. 한 집단입니다. 두 개의 프로그램을 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효과하고 이 프로그램의 효과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그걸 실험 조작에서 유발된 행동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명확해지기 때문에 실험의 검증력은 높아진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험 처치 두 가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실험 처치 두 가지를 했어요. 프로그램을 두 가지를 했는데 두 가지의 사전 사후 검사가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검증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맞습니다. 자, 여기 디귿 리을이 있잖아요. 디귿 리을에서 제가 이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간섭 효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피로 효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연습 효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월 효과라고 하는 거, 이거 다 안 좋은 것들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피험자 내설계는 이게 단점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할 때, 이제 어떤 피험자들에게 프로그램을 할 때, 자, 간섭 효과라든지 프로그램을 이제 여기 보면 둘 이상의 실험 처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둘 이상의 실험 처치를 했을 경우에 한 프로그램에 간섭할 수 있고, 또 피로감을 느낄 수 있고, 연습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한 프로그램의 영향이 다음 프로그램에 이월되는 이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것들이에요. 그래서 조건 간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발생하고, 피험자에게 피로효과, 연습효과, 이월효과 같은 진행성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피험자 내설계, 집단 내설계는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장점은 두 가지, 기억과 니은이었습니다. 기억과 니은 5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33번 문제 알아놓으세요. 피험자 내설계도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장단점을 해설에 잘 적어넣었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5번이 답입니다. 3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번) 문제 신뢰도 추정 방법으로 반분 신뢰도가 있습니다. 사용할 때 장점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반분 신뢰도는 특정 문항을 반으로 나누는 것 아시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상관계수를 보는 것이 반분 신뢰도입니다. 검사의 문항수가 적어도 되나요? 아니죠. 적으면 안 됩니다. 적은 것을 둘로 나누면 또 한계가 되니까. 자, 반분된 검사가 동형일 필요는 없나요? 동형이야죠. 두 가지의 형태가 동형이어야 돼요. 그래야 한계가 없어요. 속도 검사의 신뢰도를 추정하는데 적합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속도 검사라고 하는 것은 빨리 푸는 거죠. 빨리 푸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 검사 같은 경우는 빠른 속도로 푸는 것이기 때문에 문항이 획일화되어 있어요. 자, 문항이 획일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항이 쉬운 문항입니다. 쉬운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항이 획일화되어 있고 쉬운 문항이기 때문에 쉬자입니다. 쉬운 문항이기 때문에 반분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반분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요. 예.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한계가 되는 거예요. 속도 검사는. 그래서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거죠. 부적합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3번 지문이 좀 어렵습니다. 4번 기억과 연습의 효과를 끊어요. 통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 검사했어요. 기억해요. 연습해요. 자, 그게 바로 검사 재검사법에 나타나는 거예요. 검사 재검사법은 두 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 효과와 연습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이것의 단점이 바로 저기 기억과 연습의 효과가 돼요. 그걸 통제할 수 있나요? 네,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거 동시에 회수하거든요. 시간적인 텀이 없이 동시에 회수할 수 있는 것이 반분법이라서 바로 통제할 수 있다. 네, 4번이 바로 장점이 되겠네요. 경우의 수가 많다. 경우의 수가 많은 것은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건 단점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 그랬죠. 반분실레도 나누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자, 앞에 문항과 뒤에 문항을 나누는 전후절반법, 그 다음에 짝수와 홀수를 나누는 뭐예요? 기후절반법이 있죠. 그 다음에 연구자가 임의대로 짝을 짓는 임의짝진 배치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반분실레도를 할 때 하는 방법이거든요. 이 방법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경우의 수가 많아지게 되고 경우의 수가 많아지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단점에 해당될 수 있죠. 자, 34번 문제 알아두셔야 돼요. 반분실레도 장점 고르는 문제인데 하나하나 문장 지문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34번 답은 4입니다. 35번 문제 들어갑니다. 35번 문제는 우리가 많이 앞에서 해봤었죠. 네 가지의 패턴이 나와요. 다음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은 이라 했습니다. 자, 실험실 실험 연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기술 연구, 현장 실험 연구, 실험실 기술 연구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변인들 간의 인과적 속성, 인과관계를 말하죠. 정확히 알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실험실 실험 연구다 그래요. 실험실 실험 연구는 그래서 내적 타당도가 높습니다. 자, 내적 타당도가 높아요. 그런데 실험실 상황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화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외적 타당도는 낮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현장 기술 연구입니다. 현장에 동그라미요. 전문 상담 기관에서 수행하는 자, 수백 건의 상담 기록을 분석을 했다. 이게 이제 기술 연구라고 하죠. 되게 횡단이나 종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기술 연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현장 기술 연구 이거는 현장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장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외적 타당도 수백 건이라 그랬으니까 일반화가 잘 되겠죠, 여러분. 다수의 사례니까 이것은 내적 타당도는 좀 낮아요. 내적 타당도는 낮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 검증은 좀 어렵죠. 왜? 통제 상황이 어렵잖아요. 현장이라서. 그래서 내적 타당도는 낮고 대신 외적 타당도는 높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외적 타당도는 높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현장 실험 연구가 있습니다. 실험실 연구에 비해서 실험 변인 이외의 변인을 통제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실험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험 변인 이외의 변인을 통제하기 어려운 겁니다. 여기가 현장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장 좋은 설계입니다. 현장 실험 연구는 실험 연구이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도 높고요. 그 다음에 현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적 타당도도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적 타당도도 높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하시면 돼요. 자, 실험실 기술 연구가 있습니다. 자, 실험실 기술 연구는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가 모두 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실험실 기술 연구는 내적 타당도가 낮고 그 다음에 외적 타당도도 낮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것도 앞에서 우리 풀어봤었잖아요. 이 부분도 출제가 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정리를 해 주시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답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35번의 답은 1번이고요. 36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내용에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 들어갑니다. 인과관계의 기준은 대개 세 가지가 있어요. 시간 조건이 있어요. 원인이 앞에 와야 되고요. 두 번째 공변 조건이 있어요. 원인 변수가 변하면 결과 변수도 변하는 거. 세 번째는 베타 조건이 있어요. 외생 변수는 통제하라 라고 하는 거. 세 가지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시간 조건, 공변 조건, 베타 조건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양방향적 인과성은 양방향적 인과성,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렇게요. 양방향적 인과성이라 할 수 있는 건데 이거에 자 상호적 결정론, 순환적 인과성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순환이니까 양방향이니까요. 자, 기술 연구는 끊어요. 실험 조작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관찰 자료를 양적, 질적으로 분석한다. 횡단, 종단의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변인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우리가 기술 연구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상관 연구는 기술 연구의 한 방법으로 여기가 중요하죠. 두 변인 간의 상관성을 보는 것이 바로 상관 연구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귀납법이 있습니다. 보편적 명제를 우리가 이론이라 하거든요. 보편적 명제를 기초로 구체적 명제를 추출하는 것. 이걸 뭐라고 배우셨어요? 귀납법이라고 하죠. 이건 죄송합니다. 이론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명제를 추출해내는 거니까 이것은 연역법이라고 하는 거죠.
연역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귀납법이 아니에요. 귀납법은 이론을 도출하는 거죠. 귀납법은 자, 이론을 도출하는 겁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이론을 도출해내는 것을 우리가 바로 귀납법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36번에 5번 지문이 잘못되었습니다. 5번이 답입니다. 여기는 이제 개념들을 잘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36번의 개념도 중요하니까 체크해 주십시오. 3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7번 문제 다음 내용에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설명은 끊어주세요. 현상을 전문 용어와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해서 관찰되는 대로 시작 기록하고 묘사하고 요약하고 표현하는 것. 이걸 설명이라 하지 않고요.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기술이라고 합니다. explanation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2번 보통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지칭한다. 인과관계 나왔다 하면은 디스크립션이 아니라 explanation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사에서 쓰는 단어예요. 기술은 어떤 것들을 묘사하는 것이고 자,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애연의 확률이 높으면 애연의 확률이 높다. 그러면 현상의 통제나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애연의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A측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A측이라고 하는 것인데 A측은 우리가 관계규명의 A측이에요. 관계규명의 A측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현상의 통제, 조작 이런 것들이 가능할 때 우리가 A측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통계 절차는 끊어보세요. 우리가 통계를 낼 때는 연가설을 먼저 설립을 해요. 연구가설이 아니라 연가설, 귀무가설을 먼저 설정을 한 다음에 얻어진 자료 분석의 결과를 자, 연구가설이 아니라 이 연가설을 설정했기 때문에 연가설을 부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아니면 채택할 것이냐, 그것을 검토하는 절차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해요. 연가설을 먼저 설정하고 연가설을 규명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4번 지문 틀렸고요. 자료 분석 결과가 연구가설을 기각하면 원래 연가설이 지지된다라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연구가설을 기각했다. 연구가설과 연가설은 반대예요. 자, 반대가 됩니다. 자, 이게 기각이 됐다라고 한다면 연가설은 뭐가 된다는 거죠? 네, 참이니까 연구가설이 기각됐을 거 아니에요. 자, 지지되어 채택된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할게요. 연구가설을 기각하면 자료의 분석 결과가 연구가설을 기각하면 원래의 연가설이 지지되어서 채택이 된다.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네요. 자료 분석의 결과가 우리가 이제 연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연구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연가설. 자, 연가설을 기각을 하게 되면 연구가설은 지지가 되어서 채택이 된다. 지지가 되어서 채택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자료 분석을 할 때 먼저 세우는 게 바로 연가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연가설이 만약에 기각이 되면 이 연구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연구가설은 반대로 참이 되기 때문에 지지가 되고 채택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도 지금 잘못된 부분이고 37번의 답은 3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애연의 확률이 높으면 현상의 통제, 조작이 가능하다. 이것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37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으로 3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 문제. 다음 중 연구 방법론의 내용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이것도 다 개념 문제입니다. 개념 잡아보시죠. 다 사례 연구가 있습니다. 다 사례 연구는 사례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항상 통계적 분석을 하겠죠. 통계의 동그라미 별표. 그래서 별량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별량 분석하면은 평균의 차이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비교가 바로 별량 분석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평균의 차이, 즉 평균 비교하는 것이 바로 별량의 분석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적 연구가 있습니다. 가설이나 이론을 검증하거나 보편적인 경향성을 발견하는데 타고난 기능이 있다라고 해요. 자, 가설이나 이론을 검증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양적 연구는 연역법을 많이 씁니다. 연역법을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질적 연구는 표준적이고 객관적인 관찰을 하는 게 좋잖아요. 관찰을 할 때는 자, 강조하기 때문에 고도로 훈련된 관찰자가 필요하나요? 네, 그래야 질적 연구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피험자 내 설계 앞에서 했었죠. 2개 이상의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집단은 대개 처치 여부에 의해서 구분된다. 하나는 처치하고 하나는 처치 안 하고, 처치하는 것은 실험 집단, 처치하지 않은 것은 네, 비교 집단. 여러분, 2개 이상의 집단 간의 차이는 제가 그랬죠. 집단 간 설계라고 그랬어요. 집단 간 설계 또는 피험자 간 설계라고 해요. 피험자 간 설계라고 해요. 네, 따라서 피험자 내 설계가 아니라 피험자 간 설계라고 해야 돼요. 2개 이상의 집단이니까. 그 다음에 종단조사입니다. 종단조사는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조사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현상의 진행 과정이나 변화를 측정하여 분석하는 동태적인 성격을 지닌 방법이 바로 종단조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38번에서 잘못된 부분은 4번. 38번 문제 체크. 연구방법론에 대한 개념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상담 연구방법론의 기초가 풀리지 않습니다. 38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는 다음 보기 연구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1977년에 20세가 된 사람과 9년 지났습니다. 1986년에 20세가 된 사람에 대해서 자, 올림픽 경기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출생 연도와 이제 두 번째가 여기는 사례고요. 출생 연도와 조사 시기를 달리합니다. 지금 여기 20세와 여기 20세는 출생 연도가 같나요? 다르죠, 당연히. 그 다음에 조사 시기 다르죠. 77년에 했고 86년에 했어요. 그래서 연령 효과를 검토해보는 방법. 이걸 우리가 시차 설계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론에도 나와 있고요. 이론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시차 설계법이 다음 되겠습니다. 시차가 시간차입니다. 시간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9년이 지났잖아요. 9년이 지난 시간차.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바로 말 그대로 시차 설계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열적 접근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계열적 접근법 제가 개념을 써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몇 개의 동시대 출생 집단을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출생한 집단이 있어요. 그 집단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의 집단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사하는 겁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하는 방법, 이것들을 우리가 계열적 접근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계열적 접근법의 개념만 잘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잖아요. 자, 39번의 답을 4번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40번 문제. 다음 연결이 옳은 것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연구방법론 할 때 조사 보고서를 쓰잖아요. 보고서 쓸 때 초록, 서론, 본론, 논의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초록은 간결하고 정확하고 이해하기 편리하게 작성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독자들에게 연구 문제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요. 연구를 위한 논리를 발전시키고 자, 검토 또는 규명해야 될 가설을 가능한 한 그렇죠. 가설 설정도 이 서론 부분에서 우리 교육학이나 심리학 쪽에서는 많이 합니다. 가설을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서술하는 부분이 됩니다. 서론도 이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본론입니다. 연구 문제를 검증하는 설계, 절차, 도구, 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합니다. 설계, 절차, 도구 이런 것들이 다 본론 부분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논의입니다. 연구자가 목표했던 연구 문제에 관한 결과적 자료를 축약을 합니다. 축약을 하되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 이게 바로 결론이 되죠. 결론, 우리가 결론에 많이 요약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요약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논의가 아니라 자, 우리가 이제 논의에 쓰는 것은 뭐냐면
논의에 쓰는 것은 간단한 결론을 쓰고 그 다음에 가설의 지지 여부를 간단히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의 한계점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함의입니다. 이것의 뭐 실천적인 함의나 이론적인 함의 이런 것들을 써내려가는 것이 바로 논의 부분이다. 우리 시험에 논의 부분이 출제가 됐었죠. 네. 자, 리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네. 4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41번 문제는 가설의 구비 조건입니다. 가설의 동그라미, 가설의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기존 사실화된 당연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 가설로 설정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죠. 네, 사실화된 명제니까. 자, 가설은 실제로 적용할 자료의 수집 방법과 분석 방법이 적절하게 선택될 수 있도록 진술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오잖아요. 그래,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되어서 가설이 진술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설은 가능한 한 광범위한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화를 위해서. 자, 정해관계로 기술한다. 아닙니다.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증가하면 늘어날 거다, 무엇이 감소하면 감소할 거다라고 하는 정해관계도 쓸 수 있지만 무엇이 증가하면 감소할 것이다라든지 감소하면 증가할 거다라고 하는 부의 관계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의 관계 모두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4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가설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론적 근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선행연구를 기초로 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선행연구를 기초로 해서 써야 된다는 것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4번은 잘못됐고요. 41번 문제는 가설의 구비 조건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세팅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4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2번 문제는 연구 구인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어떤 개념을 관찰하거나 측정하기 위해서 따라야 할 절차를 구체화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자, 추상적인 개념을 실제 현장에서 측정 가능하고 관찰 가능한 형태로 정의해 놓은 겁니다. 측정 가능한 형태로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그걸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개념적 정의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개념적 정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측정 가능하도록 정의를 내린 겁니다. 개념적 정의 하에 이루어집니다. 개념적 정의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연구하는 구인이 아직 추상적인 개념 상태에서는 경험적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험적 연구를 하려면 조작적 정의화를 해야 돼요. 조작적 정의화를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모두 다 맞아요. 변수를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은 한정되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해설에도 우리가 이제 정리하는데 부부 간의 이제 부부 간의 관계가 이제 안 좋다, 네거티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부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뭐 싸움의 횟수,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횟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거든요. 변수를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데는 상당히 한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뭐 싸움의 횟수를 보면서 알 수도 있고 의사소통의 횟수를 보면서 알 수 있고 이런 거죠. 자, 됐습니다. 한정되어 있지 않다 해야 돼요. 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42번에 5번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작적 정의의 내용이었습니다. 43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43번 문제는 이제 변수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다음 가로 안에 효과를 보이는 변수는 뭐냐? 월 수익과 행복지수 간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이라고 했어요. 성별에 따른 무엇은 남성이 월 수입이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과 여성이 월 수입이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즉 월 수입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은 무엇을 보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갈 단어는 여기 안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그거 해야 돼요. 응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랬죠. 이제 제가 이걸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자, 월 수입이 독립변수가 되는 거고, 행복지수가 종속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데, 이게 이제 성별에 따라 달라질 거다.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별은이라고 했잖아요. 성별에 따른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뭐냐? 바로 조절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절효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조절효과가 들어가요.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는 이렇게 들어가고 성별은 조절효과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조절효과를 보이는 변인이 조절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조절효과는 뭐에 따라 이렇게 들어가요. 뭐에 따라, 뭐에 따른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게 바로 조절효과를 나타낼 때 많이 쓰는 단어들입니다. 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종속변이는 결과입니다. 결과와 연관성이 있고 외생변이는 가식적 관계를 보이게 하는 녀석. 그래서 과식적 관계 변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자, 매개변이는 독립변수의 종속변수, 즉 독립변수의 원인이 되면서 독립변수의 원인이 되면서 and 종속변수의 독립변수의 결과가 되면서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매개변인이라고 배우셨죠? 네, 이렇게 중간다리 역할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독립변수의 결과이자 종속변수의 원인인 변수, 그게 바로 매개변인이다. 독립변수는 원인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끝내드렸습니다. 43번의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4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4번 문제는 지문이 긴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문제화 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한 문제화 될 수 있다는 것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중 척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1번 척도는 끊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다의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개념을 양쪽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고안된 시작. 다수의 지표들을 하나로 묶어 단일 수치로 표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 개의 지표가 있는데 그걸 하나로 묶었답니다. 그게 바로 지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능지수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요. 언어성도 있고 동작성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 지표들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지능지수를 알아보는 거. 이게 척도가 아니라 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들어갑니다. 측정 대상의 개별적인 속성들을 종합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변수와 관련된 여러 차원을 측정하고 각각의 차원의 점수를 할당한답니다. 그래서 항목 간의 서열을 가리도록 할 수 있는 거. 이게 측정 도구라고 하는 거잖아요. 측정 도구에 이제 우리가 점수를 할당하는 거잖아요. 이걸 척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아니라 이건 척도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지수와 척도의 개념입니다. 지수와 척도의 개념을 잘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요. 등연간격 기법이라고 해서 서턴 척도가 있어요. 서턴 척도는 등연간격 기법 알아놓으세요. 자, 서턴 척도는 척도 항목의 중앙값은 구성 개념을 표현하는 종합적 척도값에 사용되는 가중치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중앙값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중앙값을 우리가 척도치라고 하는 거죠. 척도치. 그러니까 척도 항목에 있어서 평균치가 중앙값이라고 하는데 그 평균치를 우리가 척도치라고 하는 거죠. 척도치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서턴 척도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네, 디귿은 맞습니다. 자, 이제 리을 지문 들어가야 되겠죠? 자, 리을 지문 요인 척도라는 게 있습니다. 요인 척도는 요인 분석법을 씁니다. 통계 프로그램에서 요인 분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요인들을 묶어주는 건데요. 변수들 간에 존재하는 상호관계 유형을 밝히고 상호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변수들의 묶음의 별표, 묶음을 발견하고 이를 보다 적은 수의 요인들로 축소시키는 통계적 기법을 요인 척도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XX 동그라미 X 세모 X 동그라미 세모 하면은
자, X 하나, 둘, 셋, 네 개가 X잖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하나, 두 개가 동그라미잖아요. 세모 하나, 둘, 세 개가 세모가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하나, 둘, 세 개로 축소가 됐어요. 적은 수의 요인들로 축소시켜주는 것을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디귿 리을이 맞네요.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44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잘 알아놓으십시오. 하나하나 개념 중요합니다. 45번 문제 들어갑니다. (45번) 문제도 개념입니다. 자, 표집 방법이 나왔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체계적 표집법은 확률 표집 맞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반드시 무작위로 뽑아야 되죠. 네, 선정돼야 되고요. 목록 자체가 일정한 주기성을 가지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편향의 가능성, 편제 가능성이라고 하죠. 한쪽을 치우치는 거. 편제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목록 자체가 일정한 주기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맞습니다. 2번 집락 표집은 가로 모든 부분적 계층에서 표본이 선정되는 게 뭐라고 배우셨죠? 집락이 아니라 층화입니다. 층화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층화의 동의어는 유충 표집이라고도 한다겠어요. 자, 유충 표집은 추출된 부분 계층에서만 나머지 신경 안 쓰고 이게 집락 표집, 다른 말로 군집 표집이다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네, 앞뒤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네,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유의 표집은 비확률 표집 방법의 하나입니다.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많은 경우 만약에 정보가 있다면 연구자의, 이게 중요하네요, 주관적 판단의 기준에 따라 연구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성 요소를 의도적으로 추출하는 것을 무슨 표집이라 한다? 유의 표집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유의 표집은 판단 표집, 그 다음에 의도적 표집과 동의어가 됩니다. 그래서 유의, 판단, 의도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 틀린 지문이 있었어요. 2번이죠. 자, 모든 부분 계층에서 다 뽑는 게 뭐다? 네, 층화, 유충 표집이고 추출된 부분 계층에서만 뽑는 게 뭐다? 군집 표집.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표집할 때 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림 연상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제 4번 지문 들어갑니다. 할당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비확률 표집 방법입니다. 표본을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범주의 비율에 따라서 할당을 하고 할당된 수의 표본을 임의적으로 뽑는 거죠. 자, 연구자가 아는 사람만 뽑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1, 2, 3, 4학년이 있는데 모집단의 비율이 있을까요? 각각의 비율이 있을 겁니다. 그 비율대로 모집단의 비율대로 뽑고 자, 임의적으로 뽑는 거죠. 연구자가 아는 사람만, 조사자가 아는 사람만 뽑아낸다. 이게 바로 할당 표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적 표집입니다. 눈덩이 표집이라고도 하죠. 무슨 표집? 눈덩이 표집, 스노우볼 샘플링, 눈덩이 표집이라고도 합니다. 비확률 표집 방법의 하나입니다. 연구에 필요한 소수의 사례 표본을 찾고 그 표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못 받는다? 추천을 받는 거죠. 추천을 받아서 점차 표본의 수를 늘려가는 것, 스노우볼 하는 것, 이게 바로 누적 표집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45번 문제 앞에 답이 있었어요. 네, 2번이 앞뒤가 바뀌어 있었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15문제 풀어봤는데 지문이 길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문이 길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을 쭉 풀었을 때 이 지문 하나가 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하시기 위해서 제가 예상 문제에는 좀 욕심을 부려서 지문을 길게 뺐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15문제가 있는데 그 15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공개된 기출문제 거기에 맞추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